서준이 형, 휴가 잘 다녀오세요. 2024년 9월, 늦어름의 끝자락이었어요. 제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상병 정기 휴가였습니다. 휴가라고 해봤자 늘 그랬듯이 집에서 죽어라 일만 하다 올 줄 알았죠? 돼지똥 치우고, 무거운 사료 포대 나르고, 새끼 돼지들 예방접종 도와주고, 그게 제 휴가의 전부였거든요. 집 정문을 나서는데 어깨에 맨 군용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휴가 갈 때마다 엄마 밥 먹고 올게 하면서 신나게 뛰어나가는데 저는 글쎄요. 설레기보다는 피곤함이 앞섰어요.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보며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군인 총각이네. 휴가 나왔나 봐? 네. 할머니,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잔뜩 해주시겠네. 저는 그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는 거라. 아저씨랑 아줌마가 해주신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대부분 제가 라면을 끓여 먹거나 남은 찬밥에 김치 하나 올려서 대충 때우곤 했거든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언가 눈치채신 듯 더는 묻지 않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흙길을 걸었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돼지 농장 특유의 냄새? 아, 이 냄새죠. 사료와 분뇨가 뒤섞인 어릴 때부터 지겹게 맡아온 그 냄새 말이에요. 군복에 냄새 밴다고 부대에서 가끔 놀림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00m 전방부터 들려야 할 돼지들.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으르렁거리고 꿀꿀거리는 그 시끄럽고 정신없는 소리들 말이죠.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농장 입구로 다가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니, 그냥 닫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뻘건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옆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 완료.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철문을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 봤습니다. 찰컥찰컥. 자물쇠가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아저씨! 아줌마,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섬뜩한 메아리뿐이었어요.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돼지들이 살던 축사도, 사료 창고도, 제가 잠자던 낡은 컨테이너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시멘트 바닥과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들 뿐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저씨 번호였어요. 또르르르. 고객의 요청에 의해 해지된 번호입니다. 아줌마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럴 수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8개월 만에 휴가 나왔는데 집이? 아니, 그 사람들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이웃집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급하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농장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더니 저를 한참 빤히 쳐다보셨어요. 아, 자네가 그 집 아들이구먼? 군대가 있던. 네,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요. 아이고, 그 사람들 한 달 전에 이사 갔어. 아무 말도 없이 밤중에 짐 싹 빼고 사라졌지. 농장도 다 정리하고 말이야. 한 달 전이요? 그럼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이미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인사 한마디 없이 야반도주하듯 가버렸는걸.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깨에 맨 군용 가방이 땅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요? 그럼 저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연락도 안 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버린 거구나. 철문의 등을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저녁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넋놓고 앉아있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가방을 다시 메고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휴가 나왔는데 갈 곳이 없네. PC방에서 하룻밤 때우고 내일 바로 부대로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부대 동기들에게 연락할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나 집 없어졌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때 문득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늘 저를 살뜰히 챙겨주던 그 후임 녀석 말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만큼은 진짜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쪽팔렸어요. 상병이 후임한테 이런 꼴사나운 얘기를 한다는 게. 서울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에는 모두 가족이 있겠지?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 집의 자식이었을까? 어쩌면 진작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도, 단 한 번도 가족 사진에 제가 없었던 것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게 다 신호였던 거죠. 제가 이방인이라는.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서준이 형, 휴가 어떠셨어요? 부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제 가방을 덥석 받아들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형, 왜 그래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역시 이 녀석은 눈치가 빨라요. 다른 후임들은 선임이 돌아오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인데 민준이만큼은 항상 저를 세심하게 살펴봐요. 어쩌면 저보다 제 상황을 더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부대에 별일 없었지? 네, 별일 없었어요. 근데 서준이 형, 민준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PX 좀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 게 있어서요. 네가 뭘 사려고? 그냥요. 형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참 이상한 녀석이죠? 후임이 선임한테 뭘 사준다는 게 말이 돼요? 보통은 반대여야 정상인데, 하지만 민준이는 늘 그랬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몰래 감기약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기억해뒀다가 면회 때 받은 간식을 슬쩍 나눠주고. 야, 너 왜 나한테만 그렇게 잘해? 다른 선임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더니 민준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형이 좋아서요. 뭔가 편하달까? 진짜 친형 같으셔서요. 우리 나이 차이가 겨우 4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데 민준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형, 휴가 때 진짜 아무 일 없으셨어요? 왠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 속을 잘 알까요? 그냥 집안일이 좀 힘들었어. 거짓말이었죠. 집안일은커녕 집 자체가 사라져버렸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식판에 있던 제육볶음을 슬쩍 제 식판 위로 옮겨주더라고요. 말없이요. 야, 너나 먹어. 저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형이 드세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아요. 이 녀석도 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왠지 목이 콱 메었습니다. 그날 밤 취침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 잠 안 와요? 좀 그렇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혹시 옥상에 잠깐 올라갈까요? 부대 규칙상 취침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가끔 잠이 안 올 때는 당직 사관눈을 피해 몰래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곤 했어요. 옥상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부대라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질 듯 반짝였어요. 민준이와 나란히 앉아서 한동안 말없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형,
응?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비친 민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왜 갑자기? 그냥 요즘 자꾸 집 생각이 나서요. 엄마랑 누나가 보고 싶어서. 엄마와 누나라. 저에게는 없는 존재들이죠. 아니, 애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편지 써봐. 요즘 누가 편지 쓰나 싶지만 막상 받으면 진짜 좋아하시더라. 형은 가족들한테 편지 써요? 나는 안 써. 왜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편지를 보낼 가족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민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항상 이래요. 제가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절대 끝까지 파고들지 않아요. 배려심이 깊달까요? 형, 또 왜? 저한테는 형이 가족 같으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 같다고? 뭔 소리야. 갑자기, 진짜예요. 처음 부대 왔을 때부터 형만 저를 진짜 동생처럼 챙겨주셨잖아요. 다른 선임들은 그냥 후임으로만 보는데 형은 달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형도 가끔 혼자 있을 때 엄청 쓸쓸해 보여요. 꼭 저처럼요. 이 녀석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니. 부끄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고마웠어요. 야, 너무 감성적으로 굴지 마. 우리 군인이잖아. 농담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형, 전역하고 나서도 꼭 연락하고 지내요. 약속해요.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가 어딜 가겠어? 그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도 좀 웃으세요. 네? 항상 심각한 표정만 하고 계시잖아요. 가끔은 웃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봤어요. 웃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 줄 몰랐네요. 이상해요. 더 자연스럽게요. 야, 이 녀석이 선임한테 웃으라고 명령하냐?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결국 저는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웃으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형, 원래 이렇게 잘생기셨구나. 야, 이 녀석이 선임 꽃이냐? 아니에요. 진짜 그냥 형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또 형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왜 이 녀석은 자꾸 저를 형이라고 부르려 할까요? 그것도 진짜 형을 대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집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민준이 가족이 면회를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저희 엄마랑 누나가 면회 와요. 그래? 좋겠다. 그런데 혹시 형도 같이 식사하실래요? 엄마가 음식 엄청 많이 싸오실 텐데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 가족 면회에 끼어든다는 게 좀 그랬거든요. 아니야.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 가족 시간을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엄마가 형 얘기 들으시고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형이 저 많이 챙겨주신다고 맨날 자랑했거든요. 진짜? 네. 진짜요. 그리고 형은 가족 면회 안 오시잖아요. 마지막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민준이는 제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거였고요. 알겠어. 그럼 인사만 하고 빠질게. 아니에요. 같이 드셔야 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 진짜 대박이거든요. 민준이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그 주말 면회 시간이 되자 민준이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형, 진짜 같이 가실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알겠다고 몇 번을 말하냐. 임마, 그냥 혹시 마음 바뀌실까 봐서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 한편이 짠했어요. 이 녀석에게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보네요. 가족을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면회실로 향하는 길, 민준이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말했어요. 형, 혹시 저희 엄마가 이상한 질문하시면 그냥 대충 넘어가 주세요. 무슨 이상한 질문? 그냥 가족 얘기 같은 거요.
엄마가 사람들 가족사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가족사라. 제게는 없는 얘기죠. 걱정하지 마. 적당히 둘러댈게. 면회실 문을 열자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누나! 저는 조금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이 어머니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눈매가 꼭 닮은 젊은 여성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서준이 형이에요. 민준이가 저를 소개하자 어머니께서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간절한 느낌이랄까요? 아이고, 서준이구나. 우리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많이 챙겨줘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미묘한 떨림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닙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아예요. 민준이 누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 엄마. 박선영 여사님이세요? 박선영? 왜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마음에 훅 와닿았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자자 앉아. 음식 많이 싸왔으니까 같이 먹자. 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보온병과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된장찌개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한 번도 이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먹어, 서준아. 어머니께서 제 그릇에 된장찌개를 듬뿍 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형,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봐서. 집에서 안 해줘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집이라. 집이 어디죠? 아, 저희 집은 좀 바쁘셔서요. 어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으시며 반찬을 하나하나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정말 어머니 같았어요. 제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준 학생, 고향이 어디야? 지아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고향을 몰라?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와 지아 씨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보육원? 몇 살 때까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5살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껏 저를 키워주신 분들한테 갔고요. 5살, 어머니께서 나지막이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아 씨는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부스럭거리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정서준, 맞지? 네, 맞는데요. 어떻게 민준이한테 들었어. 그런데 참 신기하다. 우리가 20년째 찾던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네. 찾던 사람이요? 저와 같은 이름의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요? 지아 씨가 꺼낸 건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저와 너무나도 닮았거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았어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요. 이건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오빠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지아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제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서준아, 혹시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점이 있니? 네? 점이요? 아주 작은 점 하나. 저는 무의식적으로 오른팔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라 저도 잊고 살았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서준아,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 목에 목걸이 하고 있니? 십자가 모양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그냥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여줄 수 있니? 저는 군복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은빛 십자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지아 씨가 어머나 하고 작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어요. 지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서 똑같은 모양의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붙잡으시며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넌 우리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엄마 큰아들, 정서준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면을 실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서준이 형이 진짜 내 형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그야말로 새하얘졌거든요. 20년 동안 고아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족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리고 항상 진짜 동생 같았던 민준이가 내 친동생이었다고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면회실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면회객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저 꿈꾸는 거 아니죠?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셨어요. 꿈 아니야, 아들. 진짜야, 서준아. 그 서준아라는 호칭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헐,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이 진짜 내 형이라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흥분과 충격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지아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더 꺼냈습니다. 오빠, 아니, 서준 오빠. 이것도 봐. 지아 씨가 꺼낸 건 표지가 다 달아빠진 작은 수첩이었어요.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20년 동안 쓰신 일기야. 오빠 찾는 일기. 어머니께서 수첩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여기 2006년 10월 15일. 오늘도 우리 서준이를 찾지 못했다. 보육원에 다시 전화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 아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떨렸어요. 2007년 3월 2일. 우리 서준이 생일이다.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 집에서 조용히 촛불만 켜고 기도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생일을 20년 동안이나 챙겨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2015년 12월 25일. 서준이가 이제 많이 컸을 텐데 키는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변했을까?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아들은 누구랑 함께 보내고 있을까? 민준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형, 진짜 내 형이었구나. 그때 어머니께서 수첩을 덮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준아,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 너도 그래야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게 지독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해봐야죠. 꼭 해봐야 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부대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외박 허가를 받는 건 어머니께서 직접 도와주셨어요. 형, 그럼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길을 걸으면서 민준이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그냥 편한 대로 불러. 형이라고. 진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민준이가 바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형! 진짜 신기해요. 제가 항상 진짜 형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우리 형이었다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건 간단했어요. 입안 쪽을 면봉으로 문지르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부대에 돌아와서도 온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기막힌 우연일까? 며칠 후 지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검사 결과 나왔대. 전화기 너머 지아 씨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대요? 직접 와서 확인해. 엄마랑 같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도 외박을 받아 민준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지아 씨를 봤을 때 두 분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준아,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치한대.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한대. 너는 정말 우리 아들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가족이 있었던 거였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와서 어깨를 툭툭 쳐줬어요. 형, 울지 마요. 이제 진짜 우리 형이잖아요. 그러게. 지아 씨도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 세 남매를 모두 힘껏 끌어안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 아들, 어머니의 품이 정말 따뜻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 다음 주말 어머니께서 부대로 혼자 오셨어요. 서준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무겁고 죄스러워 보였습니다. 면회실에 앉자마자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그날의 일을 전부 얘기해 줄게. 네가 알 권리가 있어. 그때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희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잔뜩 남긴 채 떠나버렸거든. 넌 5살, 지아는 4살, 민준이는 겨우 돌이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결국 전기도 가스도 다 끊겼어. 너희들 먹일 분유 살 돈도 없어서 엄마가 밤에 몰래 일을 나가야 했지. 어떤 일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다 보니 너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지.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날, 그 운명의 일요일이었어. 옆집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약국에 다녀오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말했지. 서준아, 할머니 조금만 있으면 오실 거야. 그때까지 동생들 좀 봐줄 수 있지? 엄마 금방 약만 사서 올게. 약속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일을 마치고 미친 듯이 집에 돌아왔는데 네가 없었어. 지아가 울면서 그러더라. 엄마, 오빠, 없어. 민준이, 울어. 4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옆집 할머니가 오셔서 우시면서 설명해 주셨어. 민준이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네가 걱정돼서 엄마 찾으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자책하시더라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찾으러 어두운 밤에 집을 나섰다고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널 찾았는데 어머니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한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 서준이라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엄마가 한 걸음에 뛰어갔지. 그런데요? 그 아이는 우리 서준이가 아니었어. 이름만 같을 뿐이었지. 그래서 내가 말했어. 우리 아들은 오른쪽 팔꿈치에 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보육원 사람이 이 아이는 그런 점이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는 그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엄마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 너는 다른 보육원에 있었던 거야.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보육원끼리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됐거든. 어머니께서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내셨어요. 이게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찾으면서 모은 자료들이야. 실종 신고서, 전단지, 전국 보육원 연락처들, 정말 달고 다른 종이들이었습니다. 매년 네 생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로운 보육원에 전화를 돌렸어. 정서준이라는 아이가 있냐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고. 저를 20년 동안이나요? 그럼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어머니께서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제가 5살 때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엄마가 가진 네 마지막 사진이야. 널 잃어버리기 바로 전날 찍은 거.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엉엉 울었던 기억.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 서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를 혼자 놔두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5살짜리를 혼자 둔 건 평생 엄마의 잘못이야. 어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준아, 엄마가 너한테 또 미안한 게 있어. 네? 사실 너를 데려가서 키운 그 사람들 엄마가 알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1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동네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찾아갔지. 그런데 그때 이미 너는 그 집에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디론가 보냈다고 하더라고. 어디로요? 그것도 안 알려주더라. 오히려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와서 왜 찾냐고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아들도 당신 아들도 아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도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독하게 마음먹고 너를 찾았어.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럼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민준이 덕분이야. 민준이요? 민준이가 부대에서 네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고. 서준이 형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그러면서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엄마가 기억하는 어릴 적 너와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의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민준이가 서준이 형은 가족 면회를 한 번도 안 와서 늘 혼자 계세요? 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어머니께서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면회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저였던 거고요. 그래,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 엄마가 20년 동안 꿈속에서 그려왔던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엄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꽉 안아주셨어요. 그래, 내 아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네, 엄마.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사실 엄마가 그냥 평범한 주부는 아니야. 네? 엄마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그것도 꽤 큰 사업을. 어머니께서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셨어요. 영진건설 대표이사 박선영. 20년 전에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어. 하지만 널 잃어버리고 나서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거든. 나중에 우리 서준이를 찾으면 다시는 절대 돈 때문에 서럽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건설업을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청소일부터 시작했어. 그런데 일하다 보니 눈에 보이더라고. 어디서 돈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1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고 지금은 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연매출 2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키웠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0억이요? 그럼 엄마가 부자세요? 하지만 네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돈이었어.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아, 이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너를 그렇게 짐승처럼 부려먹은 그 사람들. 엄마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돈을 번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언젠가 우리 아들을 찾으면 그 인간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복수해줄게. 네 대신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엄마와 지아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저를 배웅해주러 나와 있었고요. 형, 드디어. 진짜 부럽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형. 3개월 후에 저도 나갑니다. 그때까지 집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20년 만에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엄마가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너를 그렇게 키운 사람들 말이야. 엄마가 찾았어. 네? 찾으셨어요? 돈의 힘이란 게 무섭더라고. 사설탐정 고용해서 3주 만에 찾아냈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느 시골 구석에서 또 돼지 농장하고 있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너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더 데려다 키웠더라고.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저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계획적인 착취의 피해자였던 거네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벌써 시작했어.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보여준 서류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고발장이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노동 착취, 국세청에는 탈세 신고, 그리고 이건 엄마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민사소송 준비 서류.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얼마나요? 10억.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억이요? 20년간의 정신적 피해, 강제 노동력 착취에 대한 대가, 그리고 교육기의 박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법적으로는 이 정도가 최대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준아, 뉴스 좀 봐봐. 엄마가 틀어준 TV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렀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앵커, 20년간 보육원 출신 아동 10여 명을 입양한 뒤 농장에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키고 성인이 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착취해온 농장 운영자 부부가 구속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15년 동안 그 집에서 소처럼 일만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18살 되자마자 쫓겨났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었고 용돈이라는 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인석에 앉은 저를 보고 그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5살 때부터 농장 일을 했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일터로 가야 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가자 제가 휴가를 나온 사이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세상에. 정말로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은 거라고요. 피고인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판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피해자분,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정의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서준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상금으로 받은 돈은 온전히 네 몫이야. 그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돈으로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보육원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 착취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며칠 후 우리는 새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관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야,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 내 이름이 새겨진 집에서 나만의 방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20년이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왔다. 6개월 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준아, 라면 끓여줄까?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치셨어요.
네, 좋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일요일인데. 민준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 이상한데?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어요. 누구래? 민준이가 현관으로 가더니 깜짝 놀라며 돌아왔어요. 형! 이상한 사람들이 형 찾아요. 정서준 형님 계시냐고. 문을 열어보니 낯선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정서준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형으로 보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최우진, 최도윤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형님한테 저지른 짓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너희들이 그 집 아들들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형님.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엄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큰아들 우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왜 형님만 저희와 다르게 대우받는지. 언제부터 알았는데? 엄마가 차갑게 물었어요. 중학교 때요.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저놈은 그냥 일손 때문에 데려온 거다. 나중에 커서 말 안 들으면 내보내면 그만이다. 라고요. 동생 도윤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가 반대했어요. 형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잘해드려야 한다고. 그런데 부모님은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하셨어요. 우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군대 가신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형님 연락처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내가 버려진 줄 몰랐어?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거야?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형님이 저희 부모님을 고소하신 거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모습도요.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증언하고 싶어요. 형님 편에 서서요. 한 달 후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증인 정서준 씨,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동보호법 개정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5살부터 20년간 아동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실을 신고할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네. 보육원에서 입양된 아이들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장님,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우진이와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친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형님 편에서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우진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서준 형님 외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더 착취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농장일을 시키고 성인이 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무료 노동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제야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까? 우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일명 정서준법이라 불리는 아동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형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졌어? 지아 누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 오빠 덕분에 다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우리 서준이가. 세상을 바꿨네. 우진아, 도윤아, 라면 더 끓여줄까? 엄마가 두 사람에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배불러요. 우진이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엄마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저희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너희도 그 집의 또 다른 피해자였잖아. 도윤이가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재판 끝나면 성을 바꾸려고 해요. 성을? 네. 정씨로요. 형님 성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진짜 오형제가 되는 거네요? 지아 누나도 거들었어요. 좋아요. 든든한 오빠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 제 이름이 불렸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를 20년간 찾아준 어머니, 저를 지켜준 동생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준 새로운 형제들까지 모든 가족들 덕분입니다. 이 상을 아직도 어딘가에서 홀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형제들도 얻었고 제 이름으로 된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어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엄마가 서준아 라면 끓여줄까? 하고 물어보시는 순간 동생들이 형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더 커진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여러분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